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갤럽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지지율 조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긍정 평가가 52%로 지난주보다 이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뭐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취임 이후 긍정 평가가 꽤 올라갔는데 어떤 이유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노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취임식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좀 화려한 그런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대선 이후 2달 정도나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취임식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뭐 청와대 개방 효과도 좀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서 과연 뭐 개방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개방되면서 보고 그것이 TV에 비춰지고 이런 모습이 또 긍정적 평가에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전되고 직무를 시작했다. 그런 점도 전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뭐 안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별 문제 없고 더더구나 이제 출퇴근하면서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일문일답 짧게라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초심이겠죠. 예, 처음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뭐 이렇게 가까운데 참모들하고 앉아갖고 뭐 와이셔츠 차림으로 퇴위하고 하는 것들. 근데 초기에는 항상 다 정권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기자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숨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출근 시에 늘 뭔가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같이 일문일답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두수 대표께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취임식 그 자체가 제일 큰 효과라고 보고요. 이례적으로 또 낮은 것,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당선인 신분에서도 기대가 많았는데 이례적으로 낮았고 이 이례적으로 낮은 요소가 아무래도 인사에 연동돼 있었고 이제 그런 것이 취임식에서는 좀 있고 좀 뭔가 좀 희망적인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11% 정도 상승한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김두수 대표께 좀 여쭤보면은 근데 반면에 이제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응답은 60%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를 나왔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다소 좀 모자라는 그런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선거가 지금 2달 지났는데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시작한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하는 일은 또 아닙니다. 상당히 리더십이나 이런 게 전문적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사나 이런 초반에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과정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꽤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걸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외 여건이 이런 데 굉장히 다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신냉전이라 부르듯이 약간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초인플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에 정세적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요소에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이제 결합돼서 운영 기대치가 다른 당선인들에서 대통령은 한 80, 70이었는데 60인 이유는 그런 점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때문일 것이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고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겠어요? 글쎄 이제 개인적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다른가요? 뭔데 이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었죠 얘기가. 굉장히 낮은 기대치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뽑은 건 누구도 저분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뽑은 분은 없을 거예요. 지지한 분들은 이제 뭐 정권 교체란 대의 그것에 따른 것일 텐데 그야말로 뭐 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전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아직 선거가 안 끝났습니다. 사실은 예. 선거 지금 6월 1일 지나야 이게 이제 선거 국면이 지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양당 대립하고 양당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선거 연장전 지선까지 끝나야 이제 그게 해소될 텐데 아직까지 49대 48이라는 그런 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인사 문제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뭔가 좀 과거 대통령들은 첫 번 저가 갈 때 뭐 깜짝 인사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이제 기대치를 그렇게 높이지 못한 요인이 됐었다고 보고 저는 근데 그게 뭐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높았다가 기대치가 점점 하락하는 것보다는 뭐 낮았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잘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해서 인사도 그렇고 국정운영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높여간다면 오히려 좀 낮은 기대치로 출발하는 것이 뭐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좀 살펴보죠. 자, 보시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박원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에 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오기 전에도 계속 민주당은 하락세, 네. 국민의힘은 좀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검소한박 이른바 검소한박 국면에서 보였던 그 민주당의 너무나 좀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지자들은 강성 지지자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 이거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꼭 저렇게까지 처리해야 하느냐라는 모습에서 좀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동기라든지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민주당 의원을 무소속이라고 참칭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민주당 그 박완주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케이스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불거지면서 하락세를 부채질했지만 저는 가장 큰 그 원인은 바로 그런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그런 입법 처리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준수 대표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신속하면서도 좀 단호한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후폭풍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잇따라서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성비위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지도부 책임론도 좀 불거지는 것 같고 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뭐 지도부도 책임감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민주당의 어쨌든 5년 집권 동안 이런 그 성범죄가 차례차례 계속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발되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도 참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나마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그 재발 방지 약속도 하면서 또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도부 책임 전체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범죄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라보다는 개별적 네. 그 어떤 범죄 행위는 틀림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정치적 정쟁이나 쟁점으로 계속 이제 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여야가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제도적인 방지책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조금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그럼 성범죄 집단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집권 기간하고 좀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은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게 10년 전에는 또 거기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권력에 취하고 자기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정쟁적 수단으로 삼고 그때그때 자꾸 넘기면 재발하니까 이것에 여야가 좀 그 딱 지혜를 모아서 국회 차원에서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같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일각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저격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부 총질하지 마라, 뭐 또 내부 갈등만 일으킨다, 비방성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문자 폭탄도 받는다고 하던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정치에서 어쨌든 한 20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이제 일종의 팬클럽, 뭐 이런 팬덤 정치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는 시기가 있는데 일정 시기가 지나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 측면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개가 해 온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문자를 보내거나 뭐 전화를 걸거나 이런 게 어떤 정치 참여의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협박과 뭔가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하면서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올려서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치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요. 박지원 위원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배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이 젊은 청년이 앞장서서 사과하고 밝히고 민주당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도와주고 응원하지 못할 망정 그걸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부 극렬 지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도희 교수께는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범죄 전문당이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강당이 좀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뭐 수사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뭐 아까도 봤습니다만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비위 사건을 계속 부각하고 공세를 펴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야말로 선거라는 게 뭐 상대적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가 잘해도 내가 더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거고 상대가 못하는데 내가 더 못하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게임이니까 이 국면에서는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결국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이 성범죄 문제 기준 하나밖에 안 묻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거에 지지하고 뭐 반대하고 그러는 것이지. 저는 뭐 조금 전에 김 대표 얘기하신 박지원 위원장의 평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에 박지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저런 사람이 없었다면 이것도 또 쉬쉬했을지도 모르고 결국 뭐 터져 나올 때까지 눌렀을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시계를 돌려 생각해 보면 과거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과거 뭐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의 시절에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당이든지 어느 정파든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자꾸 불거져나오고 해서 결국 권력에 취한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현재 전국이라는 게 모든 전국이 팽팽했다면 다들 긴장했을 거예요.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하고. 그러나 대통령 권력, 국회 절대 권력, 지방 권력까지 석권하고 나서 해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뭐 우리 지지율 오르고 있어라고 하는 그 순간 지금 또 잘못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당장은 유리해 보이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골프는 머리 쳐드는 순간 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겸손해야 되지. 국민의힘도 지금 큰 소리 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얘기 알고 있는 거 사실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다가는 또 자칫하면 자책골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대표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약간 연장선상인데 서로 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몸을 낮추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당이 아무래도 여당의 공세가 좀 세지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재선 총무비서관의 성비위 의혹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역공에 나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신들은 성비위 수술이라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이른 그런 역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칫 물타기로 비칠 수도 있고요. 진정성이 조금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뭐 오늘 일부 언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적인 물타기처럼 이야기하긴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기다렸던 듯이 이제 너무 공세를 취하면서 뭐 N번방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나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탈온정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해서 이렇게 처리해냈고 나름의 아프지만 국민 앞에 정말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이제 자세를 하면 여당도 야당도 이 이야기에서 좀 더 성숙하게 우리 다음 수순, 이 다음 뭘 할 것인가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지혜를 모아서 성비의 재발과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더 법제화할 거냐 이런 걸 좀 의논해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냥 비난만 하니까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건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우리 당에 반성하지만 상대당의 문제, 즉 내 눈에 티끌을 뭐 하려면 상대방이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건설적인 그런 논의로 진전을 위해서 말씀을 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 김성애 비서관이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뭐 노동희 교수께서는 지금 시점이 뭐 좀 시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부터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죠. 김성애 비서관이 여러 가지 본인이 과거 썼던 글이라든지 SNS에 올린 글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칼럼이나 글을 쓰지만 개인 차원에서 하는 거야 누구와 뭐 시비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그 의견은 있겠지만 그건 의견일 뿐이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공직자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본인이 사양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직물. 더더구나 대통령실 비서관 아닙니까? 네. 더더구나 무슨 종교 다문화 비서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동감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맞는 어떤 이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른. 그럴 때 저는 본인이 사양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검증 차원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비서관에 임명했다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이 필요하고 포용이 필요한 그런 비서관 직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이 검증 실패고, 혹시 검증했다 하더라도 뭐 누군가 추천했든지 누가 임명하고 싶으니까 이 분은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기준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되죠. 마지막 질문인데, 그 윤 대통령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이제 그 임명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임명 보고서 재송부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재송부 요청 기간이 끝나면 임명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명하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그 보고서 요청 기간이 끝나니까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누구나 지금 알고 있죠. 한동훈 장관은 임명할 거라고. 그렇다면 지금 기다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카드는 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인데, 고심하는 한동훈 카드는 한번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조금 기다리는 것도 정치적으로 조금 괜찮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금방 임명해버리면 그것이 결국 또 민주당의 어떤 뭐 명분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 임명하는 것도 좀 좋은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김준수 대표께서는 좀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향후 이제 야당과의 관계에서 뭐 협치라든지 소위 말하는 대화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강경하게 뭐 본인들과 뜻이 맞는 사람 위주로 또 자기가 아는 사람 위주로 비서실을 꾸리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적 상대 파트너지만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좀 고려해서 그렇게 풀어야 향후 전국에 2년 동안 이렇게 나아갈 건데, 너무 강하게 하니까 뭐 우리말에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는 사람이 이긴다. 부부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대담하게 뭔가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만이 더 큰 어떤 지지를 받아올 건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만약에 그것에 또 걸려들어서 또 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하면 정치는 정말 파행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할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좀 더 양보의 어떤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급한 과제들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